제가 진짜 여기 한 30몇 년 교수도 하고 연구소에도 있고 지금은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채 이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상승한다고 보고요. 일단 핵심이 뭐 수급인데요. 네. 지금 뭐 공급은 나오고는 있지만 3개월 정도 매물은 나오겠죠. 4년 동안 매물은 잠기겠죠. 그럼 뭐가 유리한지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잠기는 게 훨씬 더 시장에 영향이 크겠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심형석 교수님을 모시고 26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또 교수님 오시기 예. 뭐 한 1, 2주 사이에 예. 아주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난립니다. 난리. SNS에 네. 대통령께서 계속 글을 올리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이슈가 그쪽으로 계속 함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찾아보니까 한 2주 동안 한 13번 정도 부동산 얘기를 계속 올리셨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임대사업자들도 너무 혜택이 맞습니다. 많다 하면서. 예,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임대사업자분들은 저도 뭐 예전에 오피스텔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었는데요. 네. 공공임대에 준하는 그 지켜야 될 조건이 한 21개 정도 돼요. 네. 그걸 다 지킨 분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특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원래 18년도에 정부가 권장을 해서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권장을 해서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양도세 그 혜택을 기한을 정해서 없애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뭐 새로 하는 어차피 지금 뭐 신규 등록되지도 않지만 뭐 만약에 하더라도 뭐 새로운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 사람도 이번에도 결국에 다시 또 이제 소급 적용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예.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뭔가 아주 강력한 부동산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 뭐 이것도 또 의견이 다시 막 갈리고 있는데 예.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상승한다고 보고요. 일단 상승적으로. 핵심이 뭐 수급인데요. 네. 지금 뭐 공급은 나오고는 있지만 3개월 정도 매물은 나오겠죠. 4년 동안 매물은 잠기겠죠. 그럼 뭐가 유리한지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잠기는 게 훨씬 더 시장에 영향이 크겠죠. 예,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 자체가 지금 매물이 줄어드는 게 왜 큰 영향이 있냐 그러면 신규 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매물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수요는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기억하실 줄은 모르겠는데요. 네. 90년생 백말띠 아, 네, 네. 이때 많이 났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30대 분들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결혼도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030 세대 중에 무주택자, 네. 뭐 서울은 이제 100만 명 정도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집을 사기 힘드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출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집을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 수요도 저는 상당히 튼튼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제는 오를 점만 많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금리가 우리가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규제라는 건 효과가 있지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규제의 효과는 뭐 2, 3개월 정도로 끝날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뭐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작년만 하더라도 뭐 강남이나 뭐 한강벨트가 올라간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작년 연말부터 지금 사이에는 뭐 9억에서 한 15억대들도 뭐 지금 맞습니다. 갑자기 네. 막 가기 시작하고 예. 뭐 노원도 그렇고 관악도 그렇고 뭐 안 오릅니다 했던 곳들이 막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는 약간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퍼지는 장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규제도 15억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략 한 10억 초반대 지금 아파트들이 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는 데가 말씀하셨던 관악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인데요. 여기가 딱 그 수준에 맞아 있어요. 그리고 네. 강남에서도 또 가깝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신림 뉴타운과 같은 이런 네. 재개발 사업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건 뭐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원재료가 되는 상품들이 오르면 당연히 아파트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원 아이파크죠. 그게 이제 분양권 거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네. 피가 벌써 뭐 한 3억 뭐 이상 붙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
거래가 확정돼가지고 뜨고 있지는 않는데요. 뭐 이런저런 호재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퍼져 나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남 3구나 마용성이 계속 주춤해 있을 것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이제 입주하는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잠실인데요. 네. 예, 잠실은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50억 가까이 잠실 레일이라는 아파트가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35층인가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면 사실은 리센츠나 엘스가 최근에 20평대가 30억 넘은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그래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때가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이제 대치도곡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잠실보다 지금 가격이 낮거든요. 신축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네. 신축이 48억인데 어쨌든 가격이 이제 잠실보다 낮아요. 개포에도 낮고 뭐 이런 데들이 다시 이제 가격대를 맞출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은 청담동이 이미 평당 2억 가까이 그죠? 청담 르엘 또 다르엘이긴 한데 가격이 맞춰져 버렸습니다. 근데 반포 입장에서 볼 때도 또 청담이 2억 하는데 우리가 2억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잠실발 이제 강남 가격의 재평 같은 것들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또 강남이 최근에 이제 마포 성동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마포 성동하고 너무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그 14억 13억 이런 아파트들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이 뭐 계속 지금과 같이 뭐 안정된 상태로 있기는 좀 쉽지는 않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작년하고 보다는 뭐 가격 상승률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 기조로 가는 거는 뭐 거의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같은 얘기를 이제 들으면 아마 이제 이런 반문이 생길 것 같은 네. 게 아니 그리고 뭐 올리고 싶다고 뭐 무한정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 네. 이제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네. 이제 대출도 안 되고 뭐 다 막히는데 도대체 그럼 누가 사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주택자가 한 방에 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팔아서 옮기고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억 뭐 50억 하는 아파트를 누가 사느냐. 그런데 그 분들이 대출을 뭐 몇십억씩 얻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본인 집도 한 30억, 40억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무주택자가 강남 집을 사시면 대부분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20, 30대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뭐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 또는 뭐 40대 이하의 분들도 본인이 이제 뭐 소득이라든지 자산이 있는 분들이 넘어가시는데요. 그 부자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인왕도 상담 같은 걸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우대방에 있으면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제가 상상하기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찾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위 1%만 되더라도 한 50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의 고급주택이 공급되지는 않거든요. 잠실 레일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신축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잠실에 살아야 되고 신축을 원하고 한강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러 갔는데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년은 일단 실거주 하셔야 팔 수 있고 지금 아마 파신 매물들은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매물들이거든요. 정근을 가시거나 뭐 해외로 나가시고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서 그죠?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매물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48억에 거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내놔보자. 내놔보자. 네. 그런데 누군가 사는 분들은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최고 고가는 53억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럼 규제 때문이죠. 규제 때문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물론 뭐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자산가들이 원하는 매물들은 시장이 많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우리는 수요는 이제 그 경제학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꾸준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변동이 조금은 있겠지만 1년에 서울만 하더라도 4만 명 이상이 결혼을 하고요. 1만 명 이상이 이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5만 채 정도는 어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그냥 없어지지는 않고 눌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발현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양을 더 이제 유심히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작년에는 좀 약간 유동성이 막 늘어나고 이러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좀 매수도 하고 막 했었던 뭐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좀 이제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서 이제 매물이 더 줄어들고 그것만큼 이제 수요가 안 줄어드니까 이제 미스매치 나면서 막
툭툭툭 이제 막 그렇죠. 이렇게 찍히는. 한 건 거래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건데요. 사실 네. 잠실레일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조건이 없다든지 이런 그 규제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뭐 몇십 건씩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대가 뭐 30억부터 40억까지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본인에 맞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48억이 하나 딱 거래되면 거기를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경제학에서 기준점 효과라 그러는데요. 딱 기준점으로 정해가지고 그 가격이 무슨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뭐 원밸리도 72억 거래니까 사실 72억 거래된 매물들은 파노라마 뷰가 보이고 그죠. 정말 네. 그 최고 원밸리는 좋은 거. 뒤쪽에 있는 백발동, 백구동 이런 쪽에 보면 그 잘 안 보입니다. 그 강이 정말 파노라마 뷰가 보이는 거 하나 거래된 게 72억이 이제 기준점 효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 때문에 매물이 적고 거래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거래가 많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려면 거래가 많이 돼야 됩니다. 가격이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IMF 직전보다 직후에 거래가 많았었고요. 네. 금융위기 때도 사실 2008년보다 2009년도에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조정되는 건데요. 지금은 꽉 정체된 상태에서 한두 개만 거래되니까 이게 진짜 실거래가인 줄 이제 잘못 오인하는 특히 그쪽에 있는 집주인분들은 본인 자산 지키는데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네. 예, 서울 외곽에 있는 분들은 10억에 거래돼도 뭐 8, 9억에 던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30억 찍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은 31억, 32억의 가격을 내놓으시거든요. 내가 몇 층이고 뭐 어떤 향이고 간에 관계가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까요? 그분들도 이제 팔고 뭐 무주택자가 되거나 뭐 지방으로 가신다면은 뭐 적당하게 정리하고 가겠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걸 팔아서 나도 또 어디 뭐 가든지 뭐 이걸 예. 뭐 노후 자금을 쓰려니까 이제 싸게는 못 팔겠다라는 수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1, 2년치를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뭐 최근에 상담해 분들도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살고 계시는데 본인 또 고민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팔고 더 상향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거라는 거는 우리가 하향 이동은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 분들이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도 뭔가 대체 주거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반포하고 압구정동이 조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대부분 반포에서 압구정동으로 왔는데 지금은 압구정동에서 반포로 가시는 분들 계시대요. 그리고 반포에서 이제 더 이상 압구정동으로 잘 안 오신다 그러고 그래서 뭔가 경쟁 관계의 대체 주거지가 생기긴 했는데 뭐 이런 데들이 사실 몇 곳도 없다 보니까 자산가 분들도 팔고 나면 내가 갈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매물 내놓는 것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물들도 저는 제가 이제 상담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 직장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크로 리버팍 같은 경우는 아마 2, 3천 정도 지금 84 가지고 계시더라도 종부세 내실 거예요. 네. 근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네. 내가 수입이 딱 끊겼어. 뭐 이분들은 몇 억씩 막 이렇게 잘 버시던 분인데 예, 갑자기 수입이 딱 끊기면 자산은 많더라도 매년 2, 3천씩 그냥 빠져나가는 건 부담되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뭐 임대사업자 만료대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게 뭐 양도세는 우리가 언제든지 팔아도 되지만 종부세는 바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6월 1일부터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계산해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내놓는 정도지 나머지는 사실은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은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압구정 이런 데 많이 맞습니다. 사시는데 예. 그분들이 뭐 원주민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게 예. 원래 잘 버시니까 그런 집을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 뭐 이제는 은퇴하셨다고 해도 뭐 여전히 자산이 뭐 자산. 많으시니까 이제 어찌 보면 상위 계층이라서 거기 계시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뭐 세금이 좀 는다고 해서 아이 나 뭐 다 정리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 파시고 그냥 편하게 네. 그냥 이동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창피하다는 말씀 처음 하세요. 예. 이거 팔고 어디 딴 데 가는 게 좀 그러니까 그렇다.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냐. 저희 망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의사, 아무래도.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저희 네. 때 이제 의사, 변호사분들은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자산들이 보면 몇백억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뭐 1년에 몇 천만 원 세금 맞는다고 해서 그걸 정리하고 간다. 생각이 쉽지가 않죠. 사실. 네. 아 그러면은 올 한해 어쨌든 이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또 뭐 연초, 연중, 뭐 연말 뭐 해서도 좀 항상 네. 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한 1, 3월에 이제 조금 오르다가 막 4, 5, 6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죠. 나서 또
보면 이제 막 한 8월, 9월에 규제책 나오고 뭐 또 소강 상태 이게 반복됐는데 올해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좀 어쨌든 대출 때문에 상반기는 좀 그래도 움직임이 있을 거고 하반기는 좀 주춤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네. 올해는 또 이제 양도세 중과 이슈도 있고 6월 3일 그 지방선거 이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작년만큼 상반기가 이제 좋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제 대출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는 거의 안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받은 매물들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강남 지점에 있으면서 중개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좀 문의가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문의가 거의 없대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거죠. 네. 왜? 아니 이런 대출 규제를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 강남이면 최소 3, 40억 하는 아파트인데 2억 대출해 주는데 누가 그걸 지금 단계에서 뭐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죠? 뭐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거 다 세우고 정말 그것도 사실은 몇 달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뭐 그걸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만만할까? 거의 많지를 않다 전화 오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래가 되어야지 이게 안정화되는 건데 거래가 안 되고 매물만 쌓이면 안정화될까요?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상반기는 그렇게 이제 지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하반기는 대부분 이제 규제가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아마 세금 규제가 바로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나오겠죠. 그거 뭐 아마 여당에서도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 규제가 나오면서 또 뭐 주춤주춤하고 대출 규제는 은행에서 뭐 자율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하반기로 가면 뭐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뭐 주춤주춤은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꺾기는 정말 공급이 없어요. 제가 진짜 여기 한 30 몇 년 교수도 하고 연구소에도 있고 지금은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채 이렇게 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뭐 공급이 또 없다는 게 이제 또 체감이 되면 뭐 네. 그럼 뭐 이제 뭐 전월세 시장도 좀 흔들흔들할 그렇죠. 거고 뭐 안 그러면서 좋죠. 이제 뭐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매물이 네. 쌓이니까 예. 또 어떤 또 한켠에서는 매물 쌓이는 거 봐라. 저거 이제 조만간 못 버티고 이제 내릴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제 그분들이 뭐 다주택자거나 뭐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결국에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못 버틸 많지는 것이다.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증여라든지 이런 걸로 저는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증여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 초에 증여가 서울이 한 400건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1000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배 늘어났는데요. 그 1000건 중에 한 30%, 한 300건 이상은 강남 3구에서만 나온 거예요. 근데 강남 3구가 원래 전체 거래에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차지하거든요. 네. 증여 거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보유세가 부담되니까 증여를 했는데 매매 거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12월 달 매매 거래가 강남 3구가 한 600건 정도 되거든요. 매매 거래하고 비교해 보도록 어마어마합니다. 증여 거래가 300건이나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매보다도 오히려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자금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뭐 토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대로 그냥 증여를 해줘야지 부담부 증여 이거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금력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증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파실 수 있으면 이제 팔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걸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낮춰가지고 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 그리고 사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은 뭐냐 그러면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1주택자가 이제 갈아타기 하는 수요로도 좀 풀어주셔야지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무주택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이 오르는데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 지역이라 그러면 거의 마용성 이상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의 한 방에 사기는 어렵다. 거기를 지금 대출 규제는 풀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방에 살 수 있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이 특징은 뭐냐 그러면 떨어진 매물이 나오도 못 사시고 올라도 못 사시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더라도 결정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산이 좀 있는데 무주택자인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볼 거라고요. 4월 달에 더 떨어지겠지. 5월 달에 진짜 급매 나오겠지. 이러다 보면 이제 놓치실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크게 뭐 정말 그런 가격으로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고요. 매수자들은 선뜻 지금 사기도 왜냐하면 무주택자로 그걸 한정시켜 버릴 가능성이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되겠느냐? 거래가 돼야지 하향 안정화되는데 거래 안 되고는 그냥 끝인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5월 9일 전에 사는 게 낫다. 저는 우선은. 그냥 거의 마지막 박연세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임대 사업자도 뭐 줄인다고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줄인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가 저는 뭐 마지막 남는 박연세일이 아닌가. 그래서 좀 들어가셔서 사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뭐 아마 사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오히려 지금 5월 9일 이후에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예. 뭐 보유세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 잠김이 더 너무 심해지겠죠. 심해질 것이다. 그건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6만 건 넘게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매물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이 다주택자 매물은 팔 수 없죠. 2주택자는 71.5%, 네. 3주택자는 82.5%를 내면서 양도 차익에서 그 정도 세금을 내면서 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